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사이즈 수술했을 때 밴딩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강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술한 프리사이즈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전체 수술량에는 프리사이즈 1, 프리사이즈 2, 프리사이즈 현재 쓰는 2.3 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프리사이즈 1, 2, 현재 2.3은 같은 프리사이즈지만 서로 다른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두 개는 빼고 프리사이즈 2.3 현재 쓰고 있는 버전 중에서 저한테 수술 받은 사람 중에서 치료가 다 끝난 분들, 그런 분들을 705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5명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했고 아직 완전한 분석이 된 건 아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 이제 밴딩으로 인해서 얼마나 재수술률이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ISKD하고 프리사이즈 1, 프리사이즈 2 이 세 가지의 기계적인 특성을 비교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골 연장술, 사지 연장술에서 합병증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은 이전부터 있어 왔죠. 기존의 그런 골 연장술은 대부분 이제 외고정을 쓴 그 일리자로프를 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장을 할 때 생기는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연장 자체에 의한 합병증도 있고 기계로 인한 합병증도 있겠죠. 근데 기계가 달라지면 합병증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합병증의 체계와 별도로 내고정을 이용한 연장술에서는 내고정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술해서 내고정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고정 종류에 따라서 생기는 기계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은 그 랭스닝 네일을 사용을 했을 때 Device Related Complication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으로는 처음 제가 썼던 거고 거기선 제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랭스닝 네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장 속도에 관한 거. 외고정은 밖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속에다 넣어놓고 뼈 속에서 연장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계마다 연장 속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는 그 또 기계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ISKD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원하는 속도만큼 얘가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얘가 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된 거죠. 이런 랭스닝 네일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의사가 원하는 속도로 기계가 정확하게 연장을 해주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입 1입니다. 제 논문에서는. 그다음에 타입 2는 이런 밴딩이라든지 아니면 부러진다든지 말 그대로 기계적 강도에 관한 문제. 그게 이제 타입 2. 타입 3는 그 외, 코로전 같은 것들이 이 분류에 속한다. 근데 이게 스트라이드가 나오기 전에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코로전 같은 것들을 이 분류 속에 넣어 놓은 거죠. 스트라이드는 타입 3 때문에 문제가 돼서 퇴출이 됐죠. ISKD는 타입 1 때문에 퇴출이 됐고. 근데 프리사이즈 1 같은 경우는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타입 2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리사이즈 2 같은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 커플링이라고 해서 메일 파트하고 피메일 파트 나오는 부위 이쪽이 이제 파손이 생기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그게 또 마찬가지로 타입 2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서브 타입으로 A, B, C를 분류를 했어요. 타입 A는 그런 관련해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그 다음에 타입 B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했어야 되는 경우. 타입 C는 재수술까지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시콜레가 남은 거죠. 그게 타입 C. 이렇게 이제 총 9개로 분류를 했고, 독일 가서 발표를 할 때는 이 밴딩에 대해서 타입 1까지는 다 못 봤어요. 밴딩이 있었지만 문제가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분류를 하려면 이 705 케이스의 모든 액션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하고 나면 아마 제가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 내야 될 거고,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했던 거는 재수술을 했던 거, 재수술이 필요했던 케이스들은 저희가 따로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리사이즈 수술을 했을 때 밴딩으로 인해서 재수술이 필요했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에 있고 어떤 환자한테서 그런 그 리스크가 높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자들한테서는 없었습니다.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여성분들한테서 밴딩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근데 밴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밴딩이 있었더라도 재수술이 필요하진 않았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7mm를 썼던 분 중에서는 재수술을 필요로 했던 환자는 없었는데 8.5mm를 썼던 남자 중에서는 전체에서 8.3%에서 재수술을 했어요. 남자한테서 8.5mm 프리사이즈를 쓴 그룹에서 이 중 8.3%가 재수술을 했다. 밴딩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허벅지 종아리를 또 나누면 8.5mm를 쓴 남자인데 허벅지 연장을 한 그룹에서는 16.7%에서 재수술을 했고 8.5mm를 쓴 남자인데 종아리를 연장한 그룹에서는 3.7% 상대적으로 낮죠. 네,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큰 그룹은 남자 환자한테서 허벅지 연장을 8.5mm로 했을 때가 가장 재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8.5mm를 썼는데 밴딩이 왔지만 수술을 안 한 그룹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그거는 따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8.5mm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 모 집단 자체가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그 수치를 보면 상당히 높죠. 남자 피머 8.5를 썼을 때는 반올림하면 거의 17%에서 재수술이 필요했으니까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허벅지에서는 8.5mm를 안 쓰는 게 좋고 저도 그래서 남자들한테서는 뭐 거의 8.5mm는 쓰지 않고 꼭 10.7mm가 들어가지 못할 환자다 그러면 허벅지를 안 하는 거를 권해드리긴 한데 나는 이 정도 수치 인지하고라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다음번에 제가 이제 더 분석을 할 때는 페일리어가 온 환자들에서도 몇 센치부터 페일리어가 왔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논문을 제가 일단 쓰고 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이제 밴딩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술 받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면 밴딩을 좀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도움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밴딩 되는 현상 자체가 주변 연부 조직들이 저항을 하면서 아주 타이트해지는 그 힘 때문에 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될 테고 워낙에 그 조직이 유연한 사람하고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한 사람 차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유연성이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 말고 대부분 한 90%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제가 다 조직들이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게 예방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치를 의미 있게 그 어떤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